네, 여러분 이제 다 돌아오세요. 네, 화면에 제가 저 혼자 나오나요? 아니면 제 옆에 계신 특별한 분과 함께 나오나요? 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회의 준비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세요, 뭐 저를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 저를 잘 보시는 게 아니라 각자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옆에는 네, 아침부터 저희 온라인으로 만나 뵀었죠? 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손인사 반갑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이 모임을 들어올 때 이 청년분들한테 어떤 질문하고 싶은지, 장관님께 어떤 질문이 있냐라고 하고 몇 분 이제 신청을 받았어요. 사실 질문은 신청해 주신 분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 추려서 몇 분을 모셔서 질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장도영님 계십니까? 장도영님? 네. 네, 오, 깜짝 놀라셨네요. 네. 질문 신청하신 것, 질문 주시겠어요? 어떤 거 신청하셨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잠시만요. 네, 질문 저희가 전달해서 찾아드릴게요. 일단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합니다. 질문이 잠시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예. 장도영님께서는 제가 그러면 대신 읽어드릴게요. 저희 시스템에. 네, 찾으셨어요? 네. 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북한 관련 정책에서 장관님이 생각해도 좀 긍정적이었다고 여겨지는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017년 혹시 기억하세요? 그때 왜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하고 내 책상에 핵 단추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 책상에는 더 큰 핵 단추 있다 그랬던 거? 그러면서 말의 전쟁이 시작돼서 말의 전쟁 다음에는 주먹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의 위기 직전까지 가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8년 이후에 그 세 번의 정상회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두 번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대만큼 비핵화 협상과 평화 정착 노력 뭐 이런 것들이 교류협력의 뭐 전면화 이런 것이 진전되지는 않았지만 2017년에 전쟁 직전까지의 어떤 긴장에 고조된 상황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곁에서 찾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정도는 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9.19 군사 합의로까지 가면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킨 거, 요 정도의 그 작은 평화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특히 9.19 군사 합의로 인해서 접경 지역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졌고 그로 인해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생명 안전 이런 부분들을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좀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런 잦은 군사적인 어떤 충돌, 긴장 이런 것들이 한 226회 정도 뭐 그런 정도 있었다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106회 정도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2017년 이후 2018년 상황서부터 지금까지는 5번 이내에 군사적인 어떤 그 작은 충돌이나 긴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군사적 긴장을 현저하게 완화시킨 거 이런 게 제일 큰 성과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 여러분들 분임조 토론하고 그럴 때도 보니까 군사적인 그런 그 위협이 없는 전쟁 없는 그런 한반도 평화로운 한반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은 순서에다가 배치들 하시는 거 잠깐 봤었는데 분임조 토론 제가 잠깐 들어가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부합한 거 아니었을까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뭐 다른 일들도 좀 많이 있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을 듣다 보면 다시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네, 저희가 시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이용해서 답변 계속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주신 분들은 어떤 분이 계시냐면 문지윤님이 계시거든요. 문지윤님 자리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질문 사전에 질문 드릴 신청하셨었는지. 문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 주셨었는지 기억나세요? 네네. 그 장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통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은 좀 길게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통일보다 더 앞선 거는 평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한 30년 이상 좀 지나야 통일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30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사이에 한 30년 정도 통일을 통일 이전에 평화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평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교류 협력 이런 것도 하고 서로가 평화를 통해서 공존하면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동 번영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류 협력의 영역 속에서 경제 협력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주변에서 있는 교류 협력은 사실은 좀 완전한 자유왕래 이런 것들은 되지 않더라도 일정한 절차만 준수하면은 북한도 가보고 또 일정한 절차만 좀 지켜지고 또 북의 처지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서 접근하면은 부분적인 어떤 협력들 이런 것들도 이룰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일상적인 인도주의 협력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뭐 보건 의료 협력, 재난 협력, 기후 환경 협력, 또 민생 분야에서 식량, 비료 협력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제들 과제들을 가지고 평화를 잘 설계하는 거 이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통일 이전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앞선 이름이 평화고 또 통일의 다른 이름이 평화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통일은 나중에 좀 결정하고 우선 평화를 잘 디자인해보자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런 입장을 수용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이렇게 화면에다 대고 답변을 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답변을 잘 하시려면 여러분들의 좀 응원과 호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리지 않으니까 리액션으로 잘 듣고 있다고 잘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꼭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대독을 부탁을 하셔서 제가 대독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 통일국민협약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2시에 개사 첫 인사드릴 때 사실은 이 16개 바람직한 한반도의 미래상 이런 것보다는 살짝 말씀드린 거는 이 합의서를 문구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거든요. 대부분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정치 현실 속에서도 그랬고 정치 경험 속에서 보면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깨져요. 과정 속에서 이견이 생겨서 그냥 파토가 나고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이거는 어떤 문구를 작성했다는 것 자체보다는 그래서 합의에 이른 과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소중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원전 같은 것들도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런 등등을 생각해 보면은 합의를 만들어낸 과정, 여기 16개 뭐 미래상 이런 것들보다 전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했는데 그걸 동시에 해결한 거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요 자료집에도 팜플렛에도 잠깐 있습니다만 그 민간의 그 새로운 어떤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저는 이 일을 해내신 분들한테 다 끝나고 그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철저한 무관심과 통일부의 그 불간섭 이런 것들이 만드는 소중한 성과라고 그랬는데요. 민이 주도하고 관이 뒤에서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취했습니다만 거의 전적으로 민간 스스로가 그 과정서부터 결론까지 결과까지 만들어내는 과정을 그런 걸 보장하려고 했었고 한 700여 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 진보적인 시민단체, 중도적인 시민단체,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다 모여서 대표성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셨던 과정들 그리고 서로 다른 종교계의 대표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종단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과정 속에서부터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달라도 우선 경청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다른 생각들을 서로 조정하면서 때로는 양보도 하고 그러면서 타협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그 합의를 만들어낸 이 과정들은 매우 소중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대한민국 그 시민사회의 그 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점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항목 16개를 놓고 중요도를 평가하고 또 어려운 거를 평가하고 그런 과정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셨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혹시 주목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이런 그 과정에서의 훌륭함 이런 걸 저는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높이 평가하기도 하고 그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 과정이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 철저한 무관심을 보여주셨다고 했는데, 장관님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네, 지금 그러다 굉장히 잘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만들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네. 그 제가 표현 그대로 무관심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네,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아무도 안 않았다. 웃으시네요. 네. 네, 장관님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감정을 잘 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실 땐 웃으셔도 돼요. 제가 네. 좀 썰렁 개그를 좀 한 편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서 한껏 웃으셔도 잘 티가 안 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이번에는 다른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지금 장관님이 약간 허리 불편하셔서 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셔서 자꾸 움직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임재형 님이 질문을 직접 주신다고 하셨어요. 임재형 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원래 사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질문이 있는데 혹시 제가 좀 지금 생각난 게 있어서 혹시 바꿔도 될지. 네, 바꾸셔도 됩니다. 그게 예, 바꾸셔도 되고요. 그게 생방송의 묘미죠, 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 통일 후에 통일 한국 모습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어떤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또 특히 경제나 일자리 분야 위주로 어떤 미래가 좀 그려질지 좀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그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 예전에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당연히 전제로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이제는 이제 통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또 당위성에 대한 또 그런 이야기가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청년들에게 한번 미래를 청사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하고 일자리 문제로 구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경제하고 일자리 문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그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2.5% 안팎에서 계속 그 유지되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잠재 성장률이 그런 저성장 궤도로 이렇게 진입한 상태니까요. 그런데 그 남북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 연합 이런 걸 통해서 경제적인 통합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기 시작하면 추가로 성장률을 만들 수 있는 게 0.5%에서 1% 정도는 평균적인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뭐 1.5%까지 추가 성장률을 예측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대개 한 0.5%에서 1% 정도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에서 우리가 0.5%에서 1% 추가 성장률을 더 만들 수 있다면 3%에서 3.5%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성장 궤도에서 중성장 궤도로 한번 다시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10년 정도 3%대의 그 성장률을 보이게 되면 한 10년 정도만 가면은 지금 세계 10위권에서 12위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7, 8위권으로 안착하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일 것 같고 더 열심히 하면 세계 경제에서 한 5위에서 6위권까지도 근접해 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우선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런 경제 성장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가 그 남북의 철도가 연결돼 가지고 분류의 어떤 효과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남북의 그 자원과 산업 이런 그 연계 효과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더 추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뭐 하다못해 그 북극 항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의 영공을 사용하면서 북극 항로를 개척하면서 얻어질 수 있는 이런 이익도 있고, 여러분들이 맨날 비행기 타고 배낭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점프 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가서 보신 분들은 유래를 통해서 그 여행의 경험들 이런 것들 다 가지시고 그게 주는 특별한 영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상상력 같은 거 이런 걸 경험하셨을 텐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기차를 타고 TSR, TMR 이런 걸 통해서 TCR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럽의 끝까지 갔다 오는 한 30여 일간의 그런 여정을 통해서 저는 뭐 삶의 무대를 넓히고 새로운 상상력, 삶의 영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굉장히 큰 그 효과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이건 뭐 경제하고는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한 30여 개가 넘는 나라를 지나가면서 최소한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그 종교, 서로 다른 문명, 서로 다른 경제 발전의 차이, 서로 다른 기후, 뭐 등등. 그리고 어디서는 전쟁을, 어디서는 빈곤을, 어디서는 질병을,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인류의 어떤 이상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돌아오면 그런 것들도 저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MZ에 있는 그 GP들 이런 것들을 다 로찌로 바꾸고 우리 국군과 저 인민군이 수색하던 그 수색로 이런 것들을 전부 트레킹 코스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세계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그 별을 보면서 로찌에서 세계 청년들과 함께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평화를 꿈꾸고 그러면 한 10년쯤 지났을 때는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인권에서 선진국 못지않은 상당한 그 시민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한 5, 6위권에 진입하고 그런 아주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면 실제로 세계 중심 무대에서 당당한 우리의 젊은이들의 내일 이런 것들을 기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 중에서 이제 일자리 좀 남았는데 일자리는 최소한 5만 개에서부터 보통 한 13만 개 많으면은 뭐 한 20만 개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추가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은 지금의 일자리 그 현황들 이런 것에 비해서 볼 때는 뭐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으로나 일자리 측면에서 평화를 통해서 서로 협력의 길을 만들고 장기적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의 문, 도약의 발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민망하게도 장관님께서 옆에서 답변 주시고 계신데 저는 계속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질문 나도 하겠다 혹은 질문을 바꾸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요. 네, 마음껏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많이 소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현장에서 김유신 님이 이제 질문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요 질문 대독한 다음에 요 답변 듣고 김유신 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희 님 외 세 분께서 신기하게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북한과의 평화적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는 것에서 가장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장관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북하고 통일을 하면 뭐가 좋으냐 뭐 그런 부분들의 그 질문을 받으면 사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멈칫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나한테 뭐 밥을 먹여줘? 뭐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 너무 먼 미래의 일 아닐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세 가지가 제일 대답하기 힘든 그 주제들이었는데 이제 좀 거꾸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 손해 아닌가?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근데 역으로 그럼 분단된 상태 속에서는 괜찮은 건가? 계속 분단된 상태 속에서는 계속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통일 비용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못지않게 그럼 역으로 분단 비용은 싼가? 이런 반문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국방비 같은 경우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52조쯤 쓰거든요. 내년에 56조쯤 이렇게 쓰게 돼요. 근데 북한은 지금 1년에 한 5조쯤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국방비를 10배 이상 쓰는데요. 근데 통일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통일 이전에 평화만 좀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방 비용에서 한 20조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30조 이상 써도 북이 쓰고 있는 최대치인 5조의 뭐 6배 이상 되니까요. 그건 평화만 좀 관리해서 국방비의 20조 정도만 절약할 수 있다면 그 20조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 116만 명쯤 되거든요. 120만 명이 좀 안 돼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한 36만 명쯤 되고요. 경찰관이 한 14만 명쯤 되고 소방관이 한 6만 명쯤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20조쯤 줄이면 공무원 숫자를 몇 명쯤 늘릴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3천만 원쯤 되는 연봉으로 계산하면 거의 한 60만 명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설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담 비용일 수 있습니다. 냉전 비용이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꿈꿔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 제가 얼핏 조사해 보니까 한 100만 명쯤 되던데요. 그러면 60만 명쯤 되면은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과 질 이런 것들도 좀 더 많이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통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통일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독일 같은 경우도 한 2,000조에서 3,000조 정도 통일 비용이 들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정도 이렇게 막대한 비용이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갑자기 통일하지 않고 준비한 통일로 가면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평화를 잘 관리하다 보면 분담 비용을 더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좀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통일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먼 미래로만 생각하지 말고 평화를 통해서 분단의 비용 이런 것들을 줄여가면서도 평화를 통해서 언젠가는 올 수도 있는 통일의 비용을 북쪽을 좀 더 잘 살게 만들면 그만큼 통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 통일로 가는 지혜, 역사적 지혜 이런 것과 일치시켜서 우리가 평화를 설계해 볼 수는 없는 건지 뭐 이런 몇 가지 반문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생각 같은 거 최근에 보면은 왜 통일로 가는 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손해 아닌가, 내 기회를 가로막는 거 아닌가, 내 삶에 돌아올 그 혜택 이런 것들을 줄여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먼 미래의 것들에 매달려서 우리가 당장을 설계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다른 접근, 새로운 상상력 이런 걸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종종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화면으로 직접 질문 드리는 것은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되어야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한 분도 이탈 없이 계속 질문을 올려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현장에서 갑자기 이제 나 이거 질문하고 싶다 이렇게 신청해 주신 김유신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모셔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군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김천추로 생각하고 친구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하시던 도중에 통일을 한 30년 뒤로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30년 뒤면 사실 지금의 이산가족도 다 없을 때고, 그리고 지금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을 때인데, 그때까지 국내적으로 통일이라는 게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한 나라로 된다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30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인 소망을 말하면요. 우리가 해방된 지 100년이 되는 2045년, 그리고 전쟁을 시작한 지 100년이 되는 2050년, 그리고 전쟁을 중단한 지 100년이 되는 2053년, 이 사이 안에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김유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세대들은 북에서 넘어온 실향민 부모님들 속에서 그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북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것도 봤고, 그런 게 아버지 세대와 저희 세대 사이에서 그냥 한 삶 속에서 일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제 아들 이런 그게 이미 세대가 이렇게 격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자기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경험되고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인구 비율도 처음 분단되었을 때는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4천만 명 되는 중에서 1000만 명이면 4분의 1인데요. 지금은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분포 속에서도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이긴 한데 실제로 살아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숫자가 많이 적어지면서 이 삶을 같이 공유하고 그런 세대, 그런 부분들이 젊은 세대에서 또 유소년 세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통일해야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이 점점 그 의식들이 엷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에이징 효과, 에이징 영향,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들은 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일을 뒤로 미루면 잊혀져 가고 통일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남과 북은 이제 그 한민족으로서 한국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국가로 따로 사는 거, 이런 것이 기정사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통일을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국제사회에 천명을 하고, 대신에 통일을 서두르지 않고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 속에서, 국제정세의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국제사회에다 이렇게 선언하고, 실제로는 남과 북 사이에서 당면한 어떤 평화,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만들어서 그 평화를 통해서 서로 공존하면서 공동 번영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좋은 의미에서 선체험, 악의 체험, 선의 체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선체험, 그 다음에 나중과 먼저가 있다고 할 때 먼저 하는 그런 선체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제로 평화로 공존하면서 공동 번영한 이런 경험들, 평화의 경험들이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자기 삶의 그 과정에서 체험이 되면, 이 평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평화로 공존해서 공동 번영하는 게 좋았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통일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서 더 크게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이 통일하겠다고 그럴 때 국제사회가 그걸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거 끌어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10년 동안 열심히 평화경제의 그 효과를 보면 세계에서 한 5위에서 7위권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열심히 하면. 그럼 세계에서 한 5위에서 6위권, 7위권 이렇게 되는 나라가 통일하겠다고 그럴 때 어떤 나라가 그거를 안 된다고 말릴 수 있겠습니까? 또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미국이 1등이고 뭐 중국이 2등이고 일본이 3등이고 독일이 4등이고 뭐 5등이 영국이고 뭐 대략 지금 이런 순서로 가는데요. 미국이 반대할 리도 없고 중국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중국이 그걸 반대하면은 대만하고 자기들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은 약간 뭐 셈이 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반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독일은 자기들이 통일 경험이 있는데 그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성장한 대한민국, 더
더 커진 대한민국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과정들도 같이 가면은 저는 국제사회도 우리가 통일하는 것을 그 한 10년, 15년쯤 지나서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통일을 하려다가 북쪽이 아직 경제적으로 성장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통일을 서두르다가 잘못하면은 막대한 통일 비용 이런 것을 부담하게 된다면은 그 시점에서 통일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도 보면 그 평화혁명을 통해서 동서독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일로 들어갔지만 통일 이후 30년 통합의 과정들이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그게 경제적 격차 이런 것들에서 시작된 건데 우리는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가 더 크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통일 이후에 그런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통합을 하려는 그런 그 정책적인 노력을 하는 것보다 통일 이전에 통일 이후의 통합을 미리 해나가려는 이런 노력을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고 저는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독일 통일에서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통일은 독일보다 좀 다른 통일이고 독일 통일보다 더 멋진 통일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평화를 잘 디자인하는 것 속에 해법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약속된 시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다들 괜찮다. 그래도 이 질문에는 답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조금 지연하고 있습니다. 약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해 듣기로는 장관님이 또 준비해 오신 질문도 있다고 해주셨는데 질문해 주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네, 질문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제가 많이 질문을 다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3개 질문 정도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국제사회의 그 관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거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11월 24일에 국제학술 포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대화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석학들은 어떻게 이 과정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관님께 질문을 부탁을 드릴 텐데요. 답변을 질문도 모르는 채 신청해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제가 그러면 답변해 주실 분을 먼저 모신 다음에 질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뭐 상식적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답변부터 준비한 분이 계신다면은 답변을 준비는 못했는데 장관님이 어떤 질문을 주시든 네. 나는 그 질문을 한번 받고 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네. 신청을 해주셨죠? 네. 박다은님 자리에 계십니까? 박다은님? 이렇게 소드로 네. 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가 굉장히 멋있는 그 배경 사진인가요? 아니면 네, 배경입니다. 예. 가상 배경입니다. 가상. 네. 가상 배경은 아닌 것 같고 실물 사진인 것 같은데. 아니요, 가상 이게 그 일본의 요코하마를 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가상 화면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우리가 북쪽하고 통일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금 막연한 질문 같습니다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통일 상황을 가정하고 남북 청년들 간의 소통이나 뭐 갈등 이런 걸 질문해 주셨나요? 질문은 북한과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제가 질문한 것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해하신 걸로 그냥 대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서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특히 북한 청년들은 뭐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60년대, 70년대처럼 인터넷 같은 환경도 접근하기 어렵고 또 문화적으로도 그 괴리감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통일이 되었을 때 남한의 청년과 북한의 청년이 마주했다면은 그거는 뭐 그 외국인보다도 더 어려운 어쩌면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감과 배려 조금 식상하긴 하지만 뭐 그런 게 이제 전제로 있고 그 중에서도 더 깊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최근에도 뭐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포용하고 2030 세대들을 위한 그런 장이 마련되고 있는데 저는 뭐 청년의 가장 큰 핵심은 다양성과 개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라고 무조건 같은 의견 또 비슷한 의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그 개개인의 각각의 다양성이 더 저는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그 21세기 들어서 사회가 다원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대별로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를 지금의 청년들은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그런 시대 문제, 통일이라는 시대 문제에서 그 북한과 남한의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데요.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유레일을 타고 오고 갔던 30여 개 유럽의 나라의 젊은이들, 그들이 한 30년 이상 넘게 그 유레일에서 섞이면서 밤새워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뭐 등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 통합의 어떤 면에서는 정서적 문화적인 어떤 기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런 효과들도 저는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의 철도가 이어지면 제가 통일부 장관을 하는 한 아니면은 통일부 장관 하는 동안에 철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 정치를 하면서도 아니면 후배 정치인들을 통해서라도 남북의 청년들이 같이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한 달 정도 같이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속에서 남북의 청년들이 처음에 만나서는 서로 어색하고 머쓱하고 그러다가도 때로는 큰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힘도 보태보고 때로는 작은 나라에 정말 가난하고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나라의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고 돌아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남과 북이 통일할 때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서적 문화적인 어떤 기초 이런 것들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력을 조금 가져본 적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단된 지가 거의 70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서로 다른 차이들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청년들이 가지는 그런 어떤 그 개방성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니까 남북의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공간 속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또 뭐 정서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도 형성하면서 그런 길을 좀 빨리 거리를 좁히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자꾸 찾아보는 이런 노력들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에서도 있거든요. 말에서도 있고 문화에서도 있고 음식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생활에서부터 그 차이를 해소하고 다양성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는 그걸 개방성 속에서 치유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분한테도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청년들이 또 이제 아르바이트도 가야 되고 가야 되는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나는 이거 답변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셔서 조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장관님 답변 진심이시라고 이렇게 하시고, 예, 계속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네. 두 번째 질문은 최성현님 기다리고 계시네요. 두 번째 질문 주시겠어요? 네, 최성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사실 얼마 전에 제가 통일부 폐지론에 직면하면서 통일부 장관으로서 정말 가슴이 그냥 많이 속상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아주 그냥 솔직한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통일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용서하시고 통일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실 건가,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실 수 있는지요? 네, 한번 답변이 온전치 못했지만 일단 답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 관련돼서 폐지해야 한다는 기사도 보고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항은 일단 통일부가 존재하는 목적은 일단 미래에 대한 준비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성가족부가 한 7, 80년대 좀 오래전에 생겼던 이유도 이제 여성의 인권 신장과 여성가족부로서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통일부도 사실 현재는 이게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는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미약할 수 있지만 미래의 통일이 독일이 통일했던 것처럼 어느 순간 장벽이 무너져서 철책이 무너져서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를 준비해 나가는 부서가 정부의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다면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통일부의 이런 위기론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잘 장관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밀고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약간 저희 청년들도 사실 통일에 대한 의견이 사실 갈수록 저희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고 이런 이상가족이 주위에 사실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게 조금 미약해질 수 있는데 미래에 닥칠 부채는 어차피 저희 청년이 될 거기 때문에 통일부의 폐지로는 당장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통일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관님이 아프신 허리도 나으실 것 같으세요. 통일부가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 꼼꼼히 뒤집어 놓고 보면 통일부가 일을 잘했을 때도요, 통일부 폐지해야 된다고 그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억하심정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뭐 작은 정부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이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통합하면 된다. 이런 대안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원래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을 때 예를 들면 금융 자유화하고 감세하고 그다음에 규제 풀고요. 그리고 노동 유연성 뭐 이런 거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기업 같은 거 이런 거 민영화하고 그리고 또 복지 축소하고 그다음에 FTA 같은 거 세계화 같은 거 이런 거 추진하고 그러면서 만든 게 작은 정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작은 정부 노선은 이 통일부 폐지나 여가부 폐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작은 정부론의 주 메뉴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 이런 거였기 때문에 경제부처, 기재부, 산자부, 뭐 중소기업 벤처부, 환경부,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등 이런 경제부처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하는 거거든요. 노동부나 이런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대로 놔두고 작은 정부를 하기 위해서 여가부하고 통일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이렇게 잘 안 맞는 얘기예요. 통일부가 쓰고 있는 예산도 전체 예산의 0.5%도 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통일부나 여가부는 통일부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폐지한다고 해서 작은 정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정부 노선이 꼭 옳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좀 안 맞는 얘기를 왜 하시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그 통일이나 평화 이런 게 좀 싫어서 그러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저도 변명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좀 그냥 그 변명거리는 아닌데요. 어느 게 더 합리적인가의 문제인데, 외교부로 통일부를 가서 남북 관계를 외교 문제로 처리하면요,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남북의 특수한 관계로서 내부의 그 관계로 문제를 풀어가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외교적 관계로 풀어가는 것보다 훨씬 이득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 협력의 과정들 이런 데서도 국가 대 국가의 차원으로서 주고받는 관세라든가 뭐 등등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내부 관계로 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익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뭐 지혜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통일 문제를 외교 문제로 해서 국제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꼭 지혜로운 해법 같지는 않은데요. 통일부 폐지하는 것보다는 통일부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뭐 통일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고쳐서 더 잘하게 만들어서 하는 거, 이런 것이 더 좋은 대안이 아닐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 답변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네, 사실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냥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장관님이 또 질문 주신다고 하시니 곽은비 님이 준비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통일부가 아니면 정부가 아니면 기성세대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나 사회적인 그 노력 이런 거를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더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고 그럴까요? 저는 아무래도 일단 저희 세대들이 통일로 인해,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된 시기라던가 아니면은 이산가족의 아픔 같은 거를 몸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멀게 느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저는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다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랑의 불시착이란 드라마도 재밌게 봤는데, 약간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너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약간 우리가 진짜 한 민족이고 하나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 있다는 거를 약간 기억하고, 뭐 K-팝이나 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를 통해서 일단은 북한이랑 이렇게 한 민족이다 이런 걸 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잘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위적인 강요를 하거나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고 재미나 놀이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하고 결합시켜서 접근하는 노력들 많이 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뭐 일일이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통일부의 유니TV에 들어오시면요. 유튜브 계정이에요. 통일부 유니TV에 들어오셔서 좋아요, 구독 하시면서 보시면 그런 우리의 노력들, 재밌는 콘텐츠들도 종종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제가 거기서 힙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지금 중계룸에는 네 다들 굉장히 즐거운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십니까? 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장관님이 또 마지막에 중요한 홍보를 또 하나 해주셨어요. 유니TV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달라고 해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좋아요, 구독을 나는 할 생각이 있다 이러시면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나는 하겠다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장관님 이게 굉장히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예, 인스타그램 저한테 들어오시면 저도 마파로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가 국민 대화하고 그래서 저희 세대 분들이 이렇게 쫙 화면을 차고 있을 때는 저희가 막 저희 구독 눌러주시겠어요? 사인해주세요. 이런 막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사인을 막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분들은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좋아요를 누를 거면 예스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반응을 딱 진실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5시 40분 저희가 40분이나 약속된 시간을 지어냈는데요. 함께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장관님도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여러분들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옆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장관님이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으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자리 더 많이 마련해달라고 오픈 채팅방에도 많이 해주셨고 주기적으로 이런 활동 해달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네 여러분들 유니티비 통해서 많이 만나시고 저희가 또 모시고 초대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오늘처럼 내가 다른 대가가 없어도 기쁘게 참여하겠다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단체 사진 별거 아니지만 네 장관님하고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거 진행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 이런 분도 있으실 텐데 화면에 가장 멋지게 나오게 해주시고요. 저희 장관님 단독샷 잡아주세요. 제가 하나 둘 셋 할 테니까 최대한 밝게 많이 웃어주세요, 여러분.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여러 번 찍겠습니다. 갤러리 화면 돌아가고 있어서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열어드릴 텐데 아까 저희 막 그 장관님께 마지막 메시지 남겨주실 분들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이랬더니 어떤 얘기들을 막 해주셨냐면 김종훈 님이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네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국가적인 과업은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을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신껏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런 메시지를 직접 모셔서 들었으면 우리 장관님이 더 기쁘셨을 텐데 시간 관계상 대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이크 열어드릴 텐데요. 기쁜 마음으로 환호하면서 장관님과의 대화 2021 청년 포럼 통일부 장관과의 대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이크 열 테니까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큰 환호로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